자, 오늘은 한국 경제가 일본을 닮아간다는 섬뜩한 경고.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얘기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일본을 닮아가는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을 닮는 것만 해도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기사 내용을 분석하면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는 일본처럼 되고 있다. 6월 5일자 연합뉴스 기사였는데, 이 일본은 아시겠지만 이제 엄청난 버블, 그리고 그 버블이 폭락했었죠. 그 폭락하고 잃어버린 30년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일본인데, 한국도 일본처럼 닮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든지, 물론 최근에 일본은 조금 반등하는 추세긴 한데 한국은 앞으로 비전이 없다, 이런 내용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총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제 개인적인 분석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기사를 보면 일본 닮은 한국 경제, 창조적 파괴로 활력 찾아야 된다. 이 뒷부분은 그냥 해법이고, 해법은 뭐 지금 시점에 추상적이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왜 우리가 일본을 닮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 민간 부채 비율이 1 버블기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가계부채가 버블기 최고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우리가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모두가 아는 거겠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심한데, 그 일본보다 추세가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서비스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서비스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기존의 제조업 수출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일단 기사를 보면 뭐 우리가 과거 일본과 닮은 한국 경제를 지금 수렁에서 빼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 혁신이 절실하다. 이런 내용인데, 새 정부가 마침 취임을 했죠. 새 정부 취임했는데, 새 정부 취임과 무관하게 사실은 추세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이게 기사를 보면 민간 GDP 대비 민간 부채가 207.4%, 이게 1994년에 일본의 버블기 최고 수준 214.2%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거고, 이 데이터도 실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민간 레버리지 증감을 보면 왼쪽에 보면 버블기 최고 수준 214.2%, 여기에 한국이 거의 207.4%, 이렇게 거의 비슷해졌다. 과거에는 이렇게 차이가 컸는데 일본은 민간 부채가 이렇게 크다가 확 줄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서히 올라와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를 토대로 이제 한국 경제가 일본과 비슷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 주목해야 될 거는 일본은 당시에 그 민간이라고 하는 게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업 부채 비율이 높았어요, 버블기. 그래 버블 폭락도 됐었고. 근데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계든 기업이든 민간에 속하긴 똑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일본과 레버리지 수준이 비슷하다, 그만큼 위험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걸 토대로 했었고, 일본은 버블이 붕괴하면서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부실하며 은행 위기로 이어졌다. 이게 당시에 기업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 기업으로 자금 유입되는 자본 배분 왜곡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잠깐 일본 그 경제사 공부를 해보면, 일본이 아시겠지만 이제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1980년대 일본은 수출로 세계 최고를 꿈꿨는데 전 세계 가성비의 끝판왕이었죠. 근데 원래 미국은 이제 자기들 GDP 50%가 넘으면 밟아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G2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 못지않게 이제 G2를 꿈꾸니까 미국이 이제 밟아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한 겁니다. 이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재무성을 불러서 엔화를 절상시켜라. 일본의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미국이 그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강제로 엔화를 절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잃어버린 거죠, 일본. 그러니까 수출이 막히니까 일본이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내수 시장에 돈을 푼 거죠. 이 내수 시장에 풀었던 돈이 뭐 가게나 기업이나 소비에 활용되고 기업 투자로 이어지면 베스트인데, 그게 그 흘러든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버블이 생긴 거죠. 그래서 흔히 이때를 광란의 버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광기와 욕망의 시대 일본의 버블 경기 유튜브도 있는데,
이 시기에 실제로는 일본이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버블이 생겨서 자산 가치가 오른 건데 마치 사람들이 뭔가 경제가 좋아서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고 흥청망청 돈을 썼던 거죠. 요게 이제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광란의 버블 시대로 부릅니다. 자, 버블이 있으면 항상 폭락이 있기 마련이죠. 이게 실물 경제와 무관하게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자산 가치는 본질로 회귀하게 돼 있거든요. 버블이 있으면 폭락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버블이 너무 심해지니까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펴니다.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못하고 돈을 한 번에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해버리니까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 거죠. 이 폭락에다 다시 반등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저출산 고령화라는 추세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소비도 부진해지고 그다음 일본이 아날로그의 대국이었는데 당시에 그 IT 산업에 올라타지 못하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도 연타로 맞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이 광란의 버블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거죠. 1인당 GDP가 한국과 일본이 거의 대등하거나 역전된 수준까지 됐고 일본은 30년 동안 뒷걸음을 친 거고 한국은 30년 동안 열심히 따라잡아서 현재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된 거죠. 그만큼 일본이 이제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국 경제는 왜 일본처럼 망해가고 있냐? 한은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부채,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 합한 민간 부채가 일본 버블 시기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이게 이제 일본과 그 상관관계 있다는 거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 일본보다 지금 추세는 더 빨라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고. 이런 두 가지 이유를 핵심으로 들었고 그래서 해법으로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력 활용해야 되고 서비스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기사랑 비슷한 유튜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대한민국 끝났다. South Korea is over. 이 독일의 크루즈 개작츠라는 유명한 유튜브죠. 여기서 South Korea is over라는 유튜브를 했는데 이게 뉴스에도 보도가 됐어요. 한국이 이제 끝나고 있다. 코리아는 이제 K-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다. 이게 이제 독일이 오히려 한국을 걱정해주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의 말미에 정작 이렇게 심각한데도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충격적으로 있습니다. 이 영상이랑 한은 총재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고 여기서는 물론 인구 감소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다. 가계부채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한국이 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과도 좀 비슷한 맥락이 담은 책이 있는데 이 제목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이 책에서도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자살하고 있다. 망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책에서는 인구 감소는 원 오브 댐이었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 복합적인 이유가 생긴 이유는 대한민국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방치했던 문제가 이제 터져나오고 있고 그걸 당장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살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이 책이랑 위에 말씀드렸던 크루즈 제작체의 한국이 망했다는 영상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설명드린 기사가 전부 맥락이 일치합니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고 물론 이 책에서는 해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채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세수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제 조세는 사람들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 대책이 될 수가 없고 국채를 발행해서 개인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자금으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해서 단기간에 극약 처방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단기 처방이고 장기 처방도 물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침 이재명 정부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이 망해간다는 징표는 이 기사가 아니라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취임 후보자인 국무총리 취임 후보자인 김민석도 한국이 복합적 넛크래커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새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법이 있느냐 하면은 이 책에서도 나온 해법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요. 기사에도 잠깐 나오는데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일본은 240%, 한국은 50.7%. 일본은 민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정부 부채 비율은 거의 5배가 차이 나죠. 이 5배가 차이 난다는 거는 한국이 정부 부채, 정부 재정을 쓸 여력이 5배가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정부 쪽에서 해결할 캐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다. 물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은 해야 되겠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건전한 수준이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국은 재정 지출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엔화에 비해서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만큼 똑같은 정부 부채 비율을 할 수는 없어요. 원화 약세 때문에.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재정 지출 확대가 단기 처방이면 부인할 수 없다.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마침 이재명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됐고 향후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뭐 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도 진보 정권의 방향성과는 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수출을 확대한다든지 출산율을 제고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조개혁을 한다는 이런 모든 장기 과제가 있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장기 과제일 뿐이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에서는 통화정책이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하는 게 뻔하고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나 이런 재정 지출로도 안 되면 국채 발행을 총동원해서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을 펴다 보면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위험이 있긴 하죠. 그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일본처럼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DSR 규제죠. DSR 규제.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주택시장에 흡수되지 않도록 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출 규제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을 이제 반영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유동성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져도 그 유동성이 기업 투자라든지 소비 여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방향을 트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지금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기사를 정리해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간 부채가 버블기 최고 수준에 그쳐져 있고 저출산 고령화는 오히려 빠르다. 이 추세로 가면 일본보다 더 심각하거나 일본처럼 망하거나. 다만 장기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그 국가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일본보다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그 캐퍼가 있다. 정부에.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저출. 여기 보면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과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일본에 비해서 훨씬 낮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캐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게 과연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이거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